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벌써 646강이네.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용어의 정리를 했죠. 국토계획법과 경매. 9편이죠. 646강. 제 유튜브 조회수가요, 거의 한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 5,000명씩 들어오네요. 이제 막 제 유튜브가 막 달궈지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좀 교재 문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하루에 문자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까지만 강의 교재는 판매하는 거 다 아실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각 법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 경매, 건축법과 경매, 농지법과 경매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잘라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이 많이 될 거고, 이 부분은 강의 후단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인다 해서 국토계획법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요 말이 어렵죠? 공인중개사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제 토지가 있어요.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고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야. 이런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토지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명 좀 단절 토지하고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똑같진 않아요. 완전 단절 토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단절 토지하고는, 제가 좀 자기 좀 단절 토지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절대 이거하고 단절 토지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또 그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이쪽은 그래서 주거지역, 이쪽은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딱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그죠? 선이 그어져 있을 때 이 주거지역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면적의 넓은 부분을 따라야 되는지, 그죠? 일단 건폐율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토지에서, 제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아니면 이렇게 주거지역의 건축행위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의 건축행위를 따라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경매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노다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럼 교재를 바로 보면서 할게요. 이번 시간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한번 했던 거예요. 강의를 한번 했던 거라, 굳이 모르시는 분들은 제 625강 참고하세요. 625강. 그리고 또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계산하는 시까지 다 거기다가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646강 오늘 646강 맞죠? 잠시만요. 646강 맞죠?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여기 대지라는 것은 그냥 땅이에요, 땅. 이거 지목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목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우리가 토지를 대지 또는 부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지, 부지,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토지예요, 일반적인 토지. 그죠? 이게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 되라고 표기를 했겠지만, 대지예요. 그죠? 처음 공부하시면 또 이런 용어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자, 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 2의 153. 자, 2의 153이라는 물건을 하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이렇게 아직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그죠?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유치권 써 있어? 유치권 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일단 유치권 이런 걸 때려치고, 그죠? 유치권 때려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요렇게,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점선이 이렇게 딱딱딱 그어져 있죠? 점선이. 이 점선이 뭐예요?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쪽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쪽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가장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죠? 건폐율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따라야 돼요? 준주거지역을 따라야 되는지. 요것도 일단 궁금할 거고.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넓은 토지, 각각 따라야 돼?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쪽 땅이 넓으니까 이쪽 토지를 따라야 된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법조문을 통해서 한번 요걸 명쾌하게 한번 또 해설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자, 그래. 뭐 법에서 정한 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각각의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 다르죠. 그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딱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한테 좋은 건지, 그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나쁜 건지. 말이 이상한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건지. 뭐 말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좋은지 나쁜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숨겨져 있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대략적인 걸 살펴볼게요. 자,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토지 이음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토지 이음이 진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토지 이음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요. 여기 토지 이음으로 항상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봤듯이 2종 일반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 면적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면 토지 이음이 참 편한 게 여기서 토지 이음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모양이 뜨거든요. 이렇게요. 요 모양이 뜨면 여기에 맨 밑에 확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확인. 요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체크를 하면 요게 뚝 떠요. 그죠? 아까 그럼 뭐였어요, 이게요? 아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었죠. 그죠? 아까 두 개 필지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46.8, 준주거지역은 110.3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야 이거, 그죠? 대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놈을 따라야 돼? 이놈을 따라야 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직까지 몰라. 일단 좀 이따 법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이런 토지에서, 그죠? 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따로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놈 중에 어떤 놈을 따라야 되는 거야? 뭐 가위바위보를 시켜? 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들 잘 잡으면, 우리가 이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처럼 정해져 있는 용적률 건폐율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확대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내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는 의무조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지켰을 때는 최대, 예를 들어서 건폐율도 20% 정도까지 상향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자료를. 저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면, 그죠? 예를 들어 생산녹지에, 이제 저희 경매 낙찰 받으신 분, 생산녹지의 건폐율이 20%인데 이게 만약에 4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계획관리지역에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죠? 땅값 보통 더블은 가겠죠, 더. 그죠?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제 유튜브가 방문자 수가 하루에 막 5,000명씩 늘어나네요. 요즘에 막 이제 유튜브가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쩐지 요 근래 막 전화가 자주 와요.
전화 문자들이 자주 와서, 뭐, 책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다 대응 못 해드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려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법조문 일단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요 물건을 제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자, 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두 개의 법률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법률. 어디서 나오냐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서 나와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이 내용이. 건축법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제 건축법과 경매라는 강의를 통해서, 한 620강 정도인가? 600강 이상에서 나와 있죠. 건축법과 경매 치시면 나오고요. 자, 건축법 54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54조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84조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똑같은 말이죠.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국토계획법에 좀 적어놔야 되겠다. 국토계획법은 뭐라고 나왔냐면 84조에 요렇게 나왔네. 요렇게 나왔어요. 둘 이상의, 죄송합니다. 조금 키워볼게요. 제가. 자. 건축법하고 국토계획법을 비교해볼게요. 국토계획법에서는 84조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그죠? 건축법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실무고, 국토계획법은 우리가 이제 토지를, 그죠?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규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가 전 국토가 있으면 평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다 건축물을 얹히고 어떻게 건축물을 배치할 거고, 요것은 입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건축법이죠. 그죠?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평면적인 규제 또는 이런 입체적인 규제를 서로 따로따로 합니다.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 비슷하기 때문에 요 건축법에서는 옛날에 제가 했고, 이번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잔소리 같지만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겠죠. 그렇죠? 자, 볼게요.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하나의 대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 개 이상의, 이게 용도지역 선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이게 구분선이에요. 용도지역 선이라고 합시다.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에, 이 부분이 작죠.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만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법조문 읽을 때 그냥 막연히 규모 이하면 이렇게, 그럼 그 이상이면 어떻게 해? 뭐 각각 적용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은,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각각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의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래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정하랍니다. 그리고 가중평균한 값은 막 여기 있어요. 계산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더해서, 그죠?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제 밑에 공식이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일 것. 두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건축 제한 등.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건축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건축 제한. 뭘 지을 수 있냐 그거죠. 건축물은 뭘 지을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 조건이 첫 번째 대전제가 뭐예요? 332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 영족지역 선으로 나눠졌을 때 이 작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일 것. 이게 대통령령이 뭐냐면 답을 말씀드리자면 편하죠. 330제곱미터. 말 그대로 100평이죠. 100평. 100평 이하일 때는 303. 아유, 자꾸 돌아가요. 왜 이렇게? 의자가 자꾸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게 100평 이하일 때는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뭐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 등은 그죠?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놈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까 뭐였어 이게? 준주거지역에 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는 거죠. 건축 같은 건축물은.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인센티브가 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죠. 계산해보면 플러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단 10%라도 더 오르겠죠. 아닌가? 제가 좀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진짜 못합니다. 제가 산수는 조금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런 걸 낙찰 받으면 이득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또 단서조항이 있어. 단서조항. 다만 단서조항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그죠? 고도지구를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계산하는 식은 여기 그 밑에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계산하는 식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였어요? 방화지구, 녹지지역, 그 다음에 고도지구 세 가지였죠. 좀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규모일 것. 토지가 두 개. 그러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330제곱미터 맞나? 제가 또 이것도 틀리면 또 망신 나가는데 이게 먼저 개망신인데. 잠깐 컨닝 좀 하고요. 잠깐 볼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예습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라 330제곱미터 맞네요. 또 망신 중에 또 개망신 당할 뻔했네. 어쨌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일 것. 두 개의 필지 중에 하나가 작은 필지가 하나가. 그럼 이게 뭐예요? 330제곱미터. 두 번째 조건은 이 조건이 맞는 것들에 한해서 이 조건이 이게 대전제죠. 대전제. 조건이 맞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세 번째 뭐예요? 행위제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그리고 뭐였어요? 아까요? 방화지구나 녹지지역, 또 뭐였죠? 고도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또는 녹지지역, 이 세 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죠.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방화지구를 따라야 되고, 아까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고도지구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요것도 대충 알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로 딱 지정돼 있어. 뭐 방화지구 아니면 뭐 그 고도지구로 딱, 그것은 좀 규제가 센 거잖아요. 그죠?
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만큼 이상 높이 지지 마라. 뭐 이거 방화에 관련된 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뭐 어떤 설치를 해야 된다.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 지구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죠.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죠?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 정도는 뭐 가장 넓은 지역에 뭐 어쩌고 따라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개 이상의 필지에 걸칠 경우에 딱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만약 경매를 이렇게 낚시를 받았어. 근데 이게 330제곱미터 이하야.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이상이면 따로따로 적용하면 돼요. 그죠? 맞나? 맞을 거예요. 자, 따로따로 적용하면 되고, 이제 낮을 경우에는 요러고,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넓은 면적을 적용하고, 가중평균합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 이것은 조금 한번 모르면 이 법 좀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딱 잡았자, 연구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고, 자, 그래서 볼게요. 아까 설명해드린 거고, 자, 이거 아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여기 쭉 제가 이제 썰을 놨고 330제곱미터 말하고, 가중평균한 건폐율, 또 가중평균한 용적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 녹지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것은 가중평균한 건폐율과 가중평균한 용적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가중평균한 건폐율, 가중평균한 용적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계산까지 딱 해놨어요. 이렇게요. 제 교재 보면서 이렇게 약 314, 용적률은 약 314 나오고, 건폐율은 약 55.78 나오네요. 그죠? 55.78 나옵니다. 건폐율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용적률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야리까리하죠. 그러니까 아까 따로따로 계산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딱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지금 314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에는 200%, 준주거지에는 4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값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준주거 지역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준주거 지역이 넓은 면적보다 이런 경우는 약간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손해본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손해죠, 손해. 넓은 면적보다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을 제가 내려볼게요.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조문만 읽으면 이 경매하고 딱 부딪혔을 때, 그냥 이제 국토개혁법도 그렇고, 뭐 건축법도 그렇고, 농지법도 그렇고, 경매하고 부딪혔을 때, 또는 매매하고 부딪혔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경매나 매매나 똑같아요. 경매는 그냥 국가에서 파는 거고, 경매는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파는 거고, 매매는 중간자의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서로 매매를 하는 거죠. 옛날로 얘기하면 거간. 그죠? 거간, 중간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는 나하고 국가에서 법원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법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자꾸 제가 좀 말이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자, 결론은 그거잖아요.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하고, 그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것은 법조문에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박영춘이가 쓴 거예요. 박영춘이가 정리한 거예요. 아, 법조문에 있어요. 여러분들 못 찾아서 그렇지, 있어요. 자,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 행위제한은 과반 이상에 속한 넓은 면적의, 그죠? 넓은 면적의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폐율, 이거 330을 초과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대지로 보고 계산하고, 건축 제한 행위제한도 각각 용도 지역을 각각 적용하면 돼요. 각각 적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00평 이하 내 토지가 용도 지역선에 잘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2평이고 이 준주거 지역이 300평, 이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 105평, 이러면 각각 적용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거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300평이고 이게 92평이야. 그럼 적용받죠. 그죠? 적용받죠. 그러니까 나한테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 주거지역이 좋은 땅이 넓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유리한 건지, 그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것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경매 낙찰 받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 충분히 참작하시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자, 준 주거지역이 면적이 넓은데 사람들은 준 주거지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적률이 314%밖에 안 나와. 약간 가격적인 면에서 디스카운트 되겠죠? 그죠? 건폐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폐율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모두 60%인데 계산해보니까 55.78 나와. 그럼 더 적죠?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도 디스카운트 되겠죠? 이거 모르고 매매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 소송 걸린 사람 봤어요.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 그래서 그 차익분의 50%인가를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거 모르니까 답답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도 경매를 알아야 돼요. 경매를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업 하면서 안 당할 것 같아요? 몇 번은 당합니다. 몇 번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분들 반드시 경매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뭐 이런 권리분석을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 이런 공법들을 알면 여러분들 토지든 이건 사실은 공법이긴 공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 교재는 모르시는 분은 제 전 강의 때 제가 수없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올해까지만 마지막이죠. 요렇게 이제 메인 교재하고 이게 이제 블루오션 교재 두 개를 한꺼번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다 잘라서 판다. 분야별로. 건축법과 경매, 아니면 뭐, 산지법과 경매, 농지법과 경매. 지금은 기본교재 1300페이지에다 플러스 50개 보조 파일에서 88만원. 블루오션 플러스 그린벨트에서 요게 이제 한 2500페이지 돼요, 이게요. 요게 100만원, 그래서 188만원이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다 잘라서 팝니다. 현재까지는 이 내용들이 블루오션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12월까지만 빨리 구매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좀 사실은 문의가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요것만 해도 150만원씩. 왜? 저는 이거 1000만원짜리 이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는 이렇게 150이 팔지 200이 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만 따로 안 팔아요. 안 팔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아주 높게 팔 거예요. 요것만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고. 맹지 개발 사례 대한민국 70%가 맹지입니다. 맹지 매매 안 된다고요? 맹지 매매 엄청 잘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물 해결하는 방법 요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100만원 설정했습니다. 그죠? 이 외에 중요한 것들 이 안에 블루오션 교재에 몇 가지가 더 들었죠? 그죠? 몇 가지가 더 들었습니다.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 경매하셔도 그죠? 1년에 한 건만 하십시오. 몇 억씩 법니다. 그냥 1년에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2, 3억, 3, 4억만 벌자. 그런 마음 가지시고 경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력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쌓으셔야 돼요. 왜? 제 교재를 가지고 학원 100날 다녀봤자 3년, 4년 다녀도 여러분 실력 안 늘어요. 절대 안. 제가 장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